수사권을 대폭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어제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이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국 법무장관 오촌 조카의 통화 녹취록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 측에 제안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것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청 연결해서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우리 취재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될 텐데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일인 그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찰에 제안을 한 겁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제안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단호히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갑자기 총장이 배제된 특별수사팀에 넘기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쪽에서 나온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 법무부에서 관련한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공식 입장 같은 거 내놨습니까? 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도 강원랜드 수사팀 등 별도 수사팀을 만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의견 교환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과 관련해 조국 장관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박상기 전 장관의 이임식 자리에서 초청받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조국 신임 장관이 이임식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인 만큼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보도 내용처럼 법무부가 나서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오늘 오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도 출근길에 이번 일과 자신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서 검찰총장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범동. 예. 그런데 조국 장관은 언론 보도 보고 나서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은 거부했다라고 안상호 기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이것을 법무부 측의 일종의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법무부의 간부들은 아무리 개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안을 왜
같은 검사 아닙니까? 법무부 간부들도 왜 이걸 검찰 쪽에다가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네, 한 법무부 간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검찰과 법무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간부는 과거 전례에 비춰 당연히 총장의 지휘권이 전제된 특별수사팀 구성을 이야기한 건데 그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수사가 검찰과 법무부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총장 직속의 수사팀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수사는 차질 없이 이어가 보자는 뜻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가 수사팀 변경을 제안한 건 이례적이라 그 제안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안상우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그 제안을 한 법무부 간부들이 누군지는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언론 보도에는 다 나오고 있던데. 네. 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안상우 기자의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어때요? 일단 두 가지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뭐 주앵커 얘기하셨듯이 안상우 기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 보면 법무부의 누구가 대검의 누구에게 이렇게 실명들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양측 다 검사장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이제 인적 구성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제 법무부 국장들이 이제 검사장급이거든요. 그 검사장급들 중에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진짜 검사장이 있는 반면에 외부에서 온 변호사 출신들이 있어요. 이제 개방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들이 두 부류인데. 이번에 이 대검 쪽 간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전달했다고 보도가 된 법무부의 국장은 검사장입니다. 현직 검사예요. 그러면 그 현직 검사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이 상황에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이 얘기는 안상우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의 친정이었던 검찰, 본인의 현직인 법무부, 이 양 기관의 수장들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검사장 출신인 현직 법무부 간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보고자 뭔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가능성, 이것도 하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저 수사의 가장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에 누가 있죠? 윤석열 총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총장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무리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총장을 그 자리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 총장인데 그 총장은 임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으니 그럼 이 수사를 좀 와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총장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라는 요 목적,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좋은 의미의 목적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거는 좀 나쁜 의미의 목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개 다 지금 추정일 뿐이에요. 뭔지는 조금 당사자들만 알겠으나 어쨌든 좋은 쪽, 나쁜 쪽 두 가지 모두 해석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요. 검찰에서 한 번도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니다. 예. 강원랜드 수사 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죠. 직전 예. 총장. 비슷하게 운용됐던 적이 있다.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은 예.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다르죠. 왜 다르냐? 당시에 강원랜드 사건은 뭐냐면 속된 말로 검사장이 그 수사를 덮으라 이렇게 외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장이 보고를 받으면 검사장들 다 총장의 바로 직속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총장, 당시 문무일 총장도 넓게 보면 그 수사에 이해관계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명분이 됐어요. 이번 수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의혹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들에 관한 의혹 수사라면 당연히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수사 대상자 중에 현직 검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외압을 늘리도 만무하고 그 수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강원랜드 수사 때 문무일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조국 장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낙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 인터뷰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불과 두어 달 전 임명할 때와 달리, 박수를 보냈을 때와 달리 지금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이런 제안들을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이야기를 했다. 뭔가 이 흐름상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해야만 이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권 내부 기류와 이 법무부 간부들의 제안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던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인 이유로 그 부분을 든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 정점에 있고 윤석열 총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임기제가 보장된 총장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교체가 안 된다라고 보면 일단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목적 중에 제가 하나를 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법무부 간부가 얘기했다는 듯이 내가 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다라고 뭐 선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하면서 나 보고받은 일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민감한 시기니까 언행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주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여권 일각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이 좀 나와 있고 검찰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 쪽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러한 설익은 얘기들이 좀 밖으로 새 나오면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전자의 이유인 긍정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 즉 부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무부 간부들이 각별히 정말 언행에는 조금 신중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제안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이번 수사와 관련한 지휘를 하는 것이겠죠, 검찰총장이.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또 기자회견 때 이미 밝힌 게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 조국 장관의 약속대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또 검찰대로 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뭐 그런 모습을 앞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 때 이미 사실은 만나자고 이분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조국 후보자 시절에는 만나지 않았는데 장관이 돼서 만났는데요.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조국 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한 수사팀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이신데요. 청년들과의 대담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 입시 의혹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텐데 같이 가시죠. 네. 몇 개 많이 안 좀. 오늘 제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딸 입시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후보자 시절 때는 이 대담을 거절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임명되시고 나서 수락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때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수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침에 밝혔듯이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번에 휴직 낸 거에 대해서 학생들 여론도 그렇고 좀 말가업을 많이 오늘 행사 가지고만 얘기하시죠. 네. 청년들 만나는 자리인데요. 네, 다른 얘기 좀. 네, 그런 좀.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청년 전태일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아픈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켜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국 장관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12시 뉴스부터 SBS 법조팀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부터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기자회견 때 조국 장관이, 당시에는 후보자였죠. 조국 장관이 이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나는 일체 어디에 돈이 투자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가 SBS 법조팀이 취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후보자 일가가 그 펀드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블라인드 원칙을 위배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점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그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기자회견 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 문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BS 12시 뉴스에서 우리 SBS 법조팀 이현정 기자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은 이 보고서가 인사청문회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그렇죠. 측 관계자 이야기가 네. 증언이 나왔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때 이제 조국 후보자가 나는 사모펀드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공부하고 처음 알았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블라인드 펀드, 블라인드 장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장님이라는 뜻이니까 어디 투자하는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펀드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 듣고 이제 사모펀드 쪽 관계자, 저도 뭐 그 일을 좀 해봐서 알지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이 사람 사모펀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거나.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모집할 때 저희는 태양광 쪽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희가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그냥 돈을 맡기세요. 이 블라인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투자하고 나서 투자자한테 우리가 당신한테 돈을 받아서 어디 투자했는지 나중에도 안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는 이 투자자한테 보고서를 보내기로 돼 있어요. 우리 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뭐 분기에 한 번씩 날라오지 않습니까? 집에 당신 저 돈을 투자한 무슨 펀드 몇 호가 어디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수익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투자한 결과는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링크 피의 정관을 봐도 사후에는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블라인드, 당시 후보자 시절입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알려주지 않고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고서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 보고서에는 역시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관과 좀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낮에 있었던 SBS 단독 보도를 보면 그 보고서가 청문회 직전에 급조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혹을 좀 제기해 보자면 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또는 청문회 때 펀드 얘기가 나오면 블라인드 펀드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투자가 어디다 되는지 나도 모르고 나는 사모펀드에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라는 이 발언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코링크 피 쪽에서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급하게 만든 것이다. 예, 급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급하게 만든 것이다. 저 기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 보여요. 저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뭐 급하게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 당시 후보자 시절에 하면 어차피 뭐 지금 현행법으로는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뭐 도덕적인 문제겠죠. 그 법적인 의미가 가지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이게 코링크 피 쪽에서 본인들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장관, 당신 후보자죠, 측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게 되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단순히 이게 아니, 실제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랬는데 실제로도 그러하니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블라인드 펀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조국 후보자 가족 부인이 뭐 사모펀드 운영이나 뭐 이런 데 직접 관여를 했다거나 이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실제로도 만약에 정말 블라인드 펀드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는 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결과는 검찰 수사 결과 나올 테니까요. 투자 대상을 투자자인 조국 저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 피해, 자 어디 투자에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투자를 하고 나서 코링크 피해 측에서 이번에요 우리가 웰스 CNT라는 회사에다 투자했습니다.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정관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조국 후보자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의 문건을 급조된 문건을 제시를 하니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투자 대상을 사전에는 몰랐고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웰스 CNT에다 투자한 거 알았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개념에도 맞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 얘기를 하면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저는 전혀 몰랐고요. 그 회사에서 나온 문건에도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라는 업계 거래 관행과 정관에도 맞지 않는 얘기와 문건을 들이밀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혹시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문건을 급조를 하고 그렇게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품을 수는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저도 우리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를 할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취재를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래서 기사를 써요. 기사를 써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도 지금 SNS 통해서 이거는 부당한 일이다. 이 나의 방어권을 봉쇄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기사가 나가느냐. 특히 어제 오촌 조카의 녹취록이 뭐 SBS를 비롯해서 연합뉴스에도 나갔고 자세하게 보도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방어권을 해치는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또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또 다른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아마 또 계속 이게 약간 딜레마,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도 힘들겠지만 그 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는 저같이 논평하는 사람들,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가 오늘 방어권 침해 아니냐,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냐는 기사를 보고 지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기사를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대한 지적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거죠. 저 문건이 전혀 없으면 모를까. 어쨌든 청문회 직전에 급조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면 단순한 의혹적일 수는 있겠지만 청문회 직전에 급조된 것이다. 이게 팩트라면 그거는 기사로서 당연히 기사 가치가 있고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같이 이제 논평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거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정관대로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업계 관행이나 정관도 맞지 않는 그 보고서를 2, 3주 청문회 직전에 급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문회에 들고 나왔지? 그중 뭔가 이상한 걸? 일반적인 우리 업계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걸? 이라는 의구심이 들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논평 정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죠.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휴직 상태에서 민정수석으로 일을 했고 민정수석 끝마치고 나서는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지 40일 만에 또 법무장관이 됐으니까요. 임명이 됐으니까 서울대학교에 휴직계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조국 장관 기자회견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일단 휴직계를 냈고 어느 신문에서 거의 단독 보도가 나갔던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에게 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뭐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년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 휴직 기간이. 그렇죠. 민정수석으로 2년 몇 개월 이미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부터 3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이면 뭐 이정권 임기하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3년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한 반 정도 지났으니까 남은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을 충실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 민정수석까지 통산해가지고 3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년 총선 정도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3년이라는 의미가 과연 언제부터 3년인지 그리고 조국 교수가 진정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뭔지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아까 의구심이라기보다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그러면은 통산 3년이면 내년에 총선 직전에 그만두고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죠. 근데 또 정치를 안 하겠다는 또 그런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이고 정치는 할 생각이 없고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총선 직전에 법무부 장관 그때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고 총선 직전에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학교로 복직하겠다는 뭐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조국 교수가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이 뭐 본인의 사명을 다 완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다고 할 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분위기는 어떨지 서울대 로스쿨의 제자들은 조국 장관의 복직을 반길지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좀 비춰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뭐 서울대 로스쿨이라든지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도 뭐 조국 장관의 복귀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알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